방역수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로 간 2m 이상 거리 유지하기. 둘째, 코와 입을 가려 올바르게 마스크 착용하기. 셋째,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넷째, 기침 시 옷소매 또는 휴지 등으로 막기. 다섯째, 의심 증상 발생 시 방역 관리자에게 알리기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개례식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인문학생단체 총괄을 맡은 인문학생단체 위원장 이만은입니다.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행사의 의미와 기획 의도를 말씀드리고 함께 더 든든한 투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인문학생단체의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우리였던 만큼 더욱더 다짐했던 주제를 통해서 모두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사랑, 되게 참 어려운 존재이긴 했던 사랑은 일상 속 너무나도 많은 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꼭 거창하고 위대해야만 사랑은 아닙니다. 누군가 오늘 이 도서관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책을 들려 읽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음악을 흥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했을 것처럼요. 이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각자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무엇일까 더욱 궁금했고 함께 나누며 우리가 또다시 사랑에 빠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문학생단체는 학생들이 다양한 사랑들이고요. 이렇게 함께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인문학생단체 위원장으로서 특강 행사를 만들기 위해 5월 해주는 중입니다. 스스로 그리고 인문학생단체 위원회 부서부원들에게 많이 풀어보았습니다. 공연과 이야기를 좋아하는 저는 지루하고 형식적인 방식의 행사보다 모두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자 했고 그렇게 오프닝, 클로징 공연 기획과 인문학 동아리의 활동형 발표, 다양한 부스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인문학생단체를 준비하며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하고 행사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이 저도 굉장히 보람찼으며 각각의 빛나는 사람들이고요. 올해 한 해를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랑 가득하고 즐거운 2021년도 인문학생단체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제를 시작하기 전 축제를 여는 오프닝 공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볼까요? 여기는 지평선학교 오늘은 인문학축제 많은 걸 오늘 준비했지 소개해줄게 이건 인문학축제 오프닝 공연 이제부터 시작할게 공연과 발표 전시 다양한 부스 활동 우리가 준비해봤어 인문학축제 사나 너 오늘 뭐해? 공연한다고 들었는데 부스 체험하고 저 오늘 사브레스 공연해요. 기대하세요 누나. 누나 오늘 뭐 하세요? 누나도 공연하잖아요. 기대해도 되죠? 당연하지 나 엄청 열심히 준비했잖아 들으면 다 알 거야 그치? 글쎄요. 오늘은 기다리던 인문학축제 자 이제 시작해볼까 오늘은 너무 떨려 오늘만 기다렸어 여기는 어제 좀 넘었던데 그거 알아. 이번 컨셉은 나도 알아 사랑이래 어머 너무 로맨틱하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서정아, 너 어떤 인문학 동아리에 들어갔니? 나 스모크를 하고 있어. 스포츠로 머리를 프리하게. 전 커피와 차를 마시고 즐기는 티블러썸이에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좋아, 너도 이따가 인문학 동아리 발표 잘 들어줘. 중간중간에 다양한 이벤트랑 행사도 있대 그래, 좋아. 오늘은 기다리던 인문학축제 자 이제 시작해볼까 우리를 장식하는 마지막
인문학축제의 날 2021년 인문학축제 정말 놓치지 않니 모두 한 마음으로 준비했어 영원히 기억에 남을 오늘 함께 할 생각에 난 정말 두근거려 게다가 국공연들도 있대 나도 열심히 준비했어 우리 반이 최고야 우리 반이 더 멋져 제가 밀반은 지지 않아. 우리도 절대 지지 않아 기대할게 언니 한번 잘해봐 주원아, 좀 봐봐. 내가 준비한 인문학 콘텐츠야. 내가 이번 인문학 콘텐츠 미화한 장이잖아. 내가 준비한 거야. 알면 됐어. 우리 둘이 읽을래? 완벽한 나에게 어울리는 그 뭐라 하냐 이런 거 있잖아. 레슨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오늘 인문학 축제에서 가장 기대되는 나의 그녀 이렇게 완벽한 날 완벽한 상사점 차지하고 말겠어 나의 달리 어머 멋져 말할 것 같아 갖고 싶어 너무 귀여워 오늘 축제 너무 기다리지 않아? 작고 귀엽고 어머 야망도 넘쳐. 전시 네. 이거 진짜 다해? 하나 발표 음악 실버 내가 준비한 축제 행사 파티 바쁘겠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오늘을 기다리던 인문학축제 자 이제 시작해볼까 우리를 간직하는 마지막 축제의 날 이제 시작해도 좋을까 이제 시작해도 좋을까 늘 기다리던 인문학 축제 선생님 공연을 보니 벌써부터 신이 나는데요.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의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와우 오프닝 공연 깜짝 놀랐어요. 오프닝 공연만 봐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교장 선생님 말씀이 더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식순에 있어서 짧게 할게요. 인문학 큰 잔치잖아요. 잔치 그야말로 큰 함성, 박수, 또 시끌벅적한 화합 마당이 돼야 되는데 아쉽죠. 같이 이렇게 충분하게 어울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좀 아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인문학 큰 잔치를 준비해준 우리 임화은 위원장님 어디 계시나요? 네. 고마워요. 박수 한번 주게요. 또 준비해준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또 지도해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내일 그 잔치가 잔치답게 내용을 준비해주고 발표해주시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어지는 이 큰 잔치
비록 조심조심하면서 마음껏 어울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모든 일정 하나하나에 정말로 큰 박수, 격려, 감사의 마음 꼭 모두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평성 고등학교의 인문학 큰잔치 진심을 담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그럼 이제부터 인문학 큰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학술제 발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상체 동아리 파이에서 준비한 발표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볼까요? 저희 인문학 동아리 파이인데요. 일단 박승혁 선생님이 진행하시고 저희 경제학 적용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이 자리를 했습니다. 네, 진행할게요. 제가 이제 발표할 주제는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주제인데 이 테이퍼링이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이제 경제가 좀 긴축되면서 좀 안 좋았잖아요.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회복하고자 이제 많은 돈을 풀었는데 이제 그 돈을 회수하는 단계예요. 지금도 이제 막 금리 인상하고 이제 채권 매매 이제 줄어든다고 이런 말들이 다 테이퍼링 일종인데 이제 돈을 줄이면서 그동안 너무 이제 평평됐던 통화량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가고 물가도 내려가고 테이퍼링이 테이퍼링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저희가 이제 정상적인 경제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PPT 테이퍼링의 영향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약화되고 대출 금리가 인상되고 투자가 동결되고 환율에 영향을 미쳐요. 주로 테이퍼링을 미국이 실행하는데 그러면서 저희 나라 이제 환율이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그의 영향으로 이제 수출 위주의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TF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정보현입니다. 네, ETF란 코스피 같은 주가 지수 중에 연동되어서 가격이 변동하는 일종의 펀드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ETF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 코스피 지수 같은 지수를 예로 들면 여러 종목들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평균치인 코스피를 따라가겠지만 그 중에는 더 많이 오르는 주식도 있을 수 있고 더 적게 오르는 주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가총액이 커서 변동성이 적은 종목에 분산하여 투자하거나 일반적으로 코스피의 모든 주식을 일정한 비율로 전부 사야 합니다. 하지만 ETF를 사게 되면 코스피 지수에 포함된 모든 종목을 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내므로 코스피 지수를 그대로 복사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ETF가 탄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ETF에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 먼저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개별 주식, 그래서 삼성전자나 LG 이런 기업들을 사는 것과 코스피 전체에 투자하는 것 중 투자가 좀 더 안정적이고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성 측면에서 ETF는 코스피 지수에 있는 거의 모든 종목을 사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간접적으로 여러 군데 투자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 투자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ETF는 ETF 펀드를 운영할 때 증권 거래세를 과세해 ETF를 사고 팔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수수료가 나타나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금이나 명 같은 실제 상품도 ETF로 보유할 수 있는데 실제로 금과은을 사기 힘든 소액 투자자들에게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두는 등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메타버스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요. 메타버스는 일반적으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통용되는 3차원 다른 공간 정도고요.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한 신조어예요.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소설에서 처음 등장했고요. 메타버스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디든지 뻗칠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실에서의 제약을 없애고 창의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대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발표를 너무 잘해주셔서 경제금융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습관이 지구를 지킨다 자율동아리 우습지의 발표입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현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평동부 유일한 치식남이자 치식전도사입니다. 네, 제가 환경 드리머인데요.
네, 오늘 발표 주제가 또 이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게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죠. 기후재난, 기후위기, 청소년, 기후행동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 우습지는 우리들의 습관으로 이런 기후위기나 아니면 환경과 관련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는 인문학적인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습지가 탄생한 것도 있지만 오늘 얘기해볼 주제가 바로 이 탄생이에요. 탄생, 뭘까요? 탄소중립 생활실천입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탄소중립 생활실천에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하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에너지 절약, 지속 가능한 소비, 자연 보호 활동, 자원 절약과 재활용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에너지 절약, 난방 온도를 낮추고 냉방 온도를 높인다. 전자기기 대기 전력을 차단한다. 빈 교실의 조명을 소등한다. 물을 절약한다. 되게 당연한 얘기죠.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속가능한 소비. 음식은 먹을 만큼만 담는다. 저탄소 식단.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채식 위주의 식단을 먹는 것도 있고, 교내에서 텃밭 채소를 길러서 자급자족을 실천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저희 재활용 되게 많이 하라고 하죠. 재활용을 위해서 분리배출을 하고 종이 타월 대신 개인 손수건을 사용하고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종이 사용을 줄이고, 그리고 자연보호활동, 나무를 심고 가꾸고 산불을 예방하고. 이게 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당연한 것조차 지켜지지 않고, 그리고 조금 더 어떻게 우리 학교가 꿈꾸는 환경학교로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사유와 사색을 통해서 지평선고등학교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죠?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많은 키워드들이 있죠. 이렇게 많은 키워드들을 어떤 주체가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고민을 했고, 저기 계시는 조명규 교장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 교직원이 할 수 있는 것, 학생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를 해보고 이걸 직접 학교에다가 실천을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학교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뭔가를 설치하고 행정적인 거를 담당해야겠죠. 절수기기 설치, 급식소에서 플라스틱을 안 쓰는 것, 그리고 간식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간식 쓰레기 줄이기, LED 조명 설치하기, 급식소에서 분리배출 실천하기, 일회용품 대신에 다회용품 쓰기, 옥상 녹화, 교과서 물려주기, 친환경 세정제를 사용하기, 이런 거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고 우리 지평선학교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체는 누가 있을까요? 네, 교직원입니다. 교직원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안 쓰는 코드 뽑기, 서울 절약하기, 간식 쓰레기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재생지 사용하기, 일회용품이 아니라 다회용품 사용하기, 이면지 사용하기, 적정 온도를 준수하고 양치컵을 사용하는 이런 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학생과 교직원이 사실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여기서 바뀌는 게 저희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다 하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특히 학생들이 지켜지지 않는 게 텀블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구성원들에게 같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환경학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도 그리고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께서도 오늘 이 탄소 중립 생활 실천을 잘 지킨다면 탄소 중립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그거를 이제 없애는 기술을 만들어서 실질 배출량이 0으로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지구가 소중하다면 탄소 중립으로 소중함을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나 많았네요. 우리 모두 우습진 발표를 인용하며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동아리 스페인 동아리 대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자율동아리 엘리트들 부장 임지원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저희 동아리 소개를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동아리를 만든 계기, 동아리 이름의 뜻, 한 학기 동안 한 활동, 그리고 내년 계획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이 동아리를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엘리트들을 만든 이유는 단지 스페인이 좋아서입니다. 저희 학년, 적어도 저희 반에서는 모든 사람이 제가 스페인을 좋아하는 것을 알 텐데요. 제가 스페인을 좋아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몇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제가 스페인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야기는 제가 6살 때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6살 때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소개하는 책 중에 스페인에 관한 책을 읽고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라 토마티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6살짜리 저에게는 그 축제가 한 나라를 좋아하게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죠. 그리고 저는 몇 년이나 지났지만 그동안 가장 좋아하던 나라는 쭉 스페인이었고 언젠가 스페인에 살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던 찰나 저에게 소중한 기회가 생깁니다. 바로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스페인에 살게 된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스페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스페인에서 살면서 남겼던 기억들이 너무 행복하고 지금까지 그 추억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어줬고 제가 그 일이 있을 때마다 헤쳐나갈 용기가 되어준 기억들이 스페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스페인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고 공부하기 위해 스페인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아리 이름의 뜻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엘리트들은 스페인에서 만든 학교를 바탕으로 한 화이팅 드라마입니다. 명문 사립고등학교로 전학하게 된 3명의 평범한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저희 동아리 이름을 따왔습니다. 다음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 한 첫 번째 활동은 스페인어 배우기입니다. 스페인어 알파벳을 시작으로 스페인어 배우기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저도 스페인어를 잘 못하고 가르쳐줄 만한 선생님이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활동이 스페인 문화에 대해 알아보기였습니다. 스페인 세계, 명절 등의 문화를 알아보았고 스페인 유명한 드라마인 종이의 집을 시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공외교 프로젝트는 제가 스페인에 있었을 때 다녔던 학교와 장미결을 맺어 그 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스페인의 문화를 배우는 교육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스페인 학교에 협조 메일을 보낼 준비를 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 계획입니다. 내년 계획으로는 이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인문학 동아리로 편성하여 더욱 많은 우리 학교의 친구들이 스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또 한국을 알리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스페인에 대해 알게 된 것 같네요. 수혁 씨도 스페인에 대해 잘 알게 되었나요? 네, 스페인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고 스페인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이어서 마지막 창작 집단 소매 발표인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저희 창작 집단 수음에서는 선미촌이라는 장소를 다녀왔고 지금 그 장소, 그 자리에 있는 그 장소인 성평등 전주라는 장소에 몇몇 분들께 어떤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그 설명은 아주 불법적이고 사회적인 것에 관한 설명이었는데요.
그 설명을 듣고 저희는 저희들의 생각을 메모해 두었고 지금 여러분들께 그 메모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소개가 끝난 뒤에다. 저희 소개가 끝난 뒤 저희는 성매매에 관한 여러 가지 역사, 교훈, 그리고 그에 관한 각자의 생각들 같은 것들을 말해드릴 것이고 저희가 체험했던 그 성평등 전주 이전의 선민초원에 관한 설명도 뒤에 해드릴 겁니다. 저희들이 전시된 이곳으로 와주셨으니 우리 지금부터 선민촌에 변화된 장소인 성평등 전주를 예시로 한 성매매와 구조적인 폭력, 그에 관한 생각들, 각자의 생각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네, 선민초는 전주 서노동동에 위치해 있던 성매매 집회지입니다. 선민초는 짧게는 60년, 길게는 90년 동안 서노동동에 존재했으며 여성들이 유리방에서 호기팅을 하는 소위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가 기승을 부렸던 곳입니다. 성매매를 하는 선민초는 전주시의 오랜 본시거리였으나 2007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금은 영업하는 업소를 몇 군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성매매를 이렇게 성매매를 하는 여성 어디 가시고 성매매를 하는 성매매 업체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으로 많이 좋지 않은데요. 자기가 돈 잘 버는 직업 선택해놓고 왜 지금 와서 추정이냐, 왜 지금 와서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땡깡을 부리냐,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지원해줘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하지만 이것은 성매매 산업의 배후에 위치한 구조적인 폭력을 강조하는 의견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성매매를 자의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저 빚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성매매 업소로 유인되는 것 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호주에게 어떤 꾸민비나 식비, 생활비 이런 걸로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벌지 못하고 불어나는 빚 때문에 오히려 성매매 업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성매매 알선자들과 돈을 빌려주는 대보업체가 결탁하는 일은 정말 흔한 일인데요. 이들은 여성에게 연 60%, 이제 연 130%, 높게는 연 130%의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기로 합니다. 내가 호주에게 100만 원을 부었는데 1년 뒤에는 230만 원을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빚이 점점 늘어나는 원리입니다. PPT를 보시면 규정아,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2000년도에 군산의 대명동의 한 업소인데요. 네, 이 업소에서 불이 났거든요. 불이 났는데 성매매 호주가 여성들이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밖에서 문을 잠궈버리는 바람에 여성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안에서 5명의 여성들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002년에는 군산 대명동에서 똑같은 이유로 14명의 여성이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고요. 2011년에는 포항의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연쇄적으로 자살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했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성매매 꾸주, 성매매 알선는 사람에게 모든 경제권을 이루당한 채 성매매 이외에는 다른 택지가 없는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성매매를 근절시킬 의무를 갖고 있는 국가에게 성매매 피해자 여성들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몰아내고 쫓아내야 하고 없애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런 시선과 정책들에 의해 성매매 여성들과 그 꾸주들은 점점 더 음지로 숨게 되고, 그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은 다양한 폭력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원래 목적이었던 성매매 구조를 달성할 수 없고요. 만약 돈을 받고 칼에 찔리는 일이 있다면, 아니면 돈을 받고 내가 총에 맞아주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을 과연 건전한 직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돈을 대가로 자신이 성적 모욕을 느끼고 성적인 착취를 당하는, 또는 그것을 알선하는 성매매는 과연 건전한 직업이라고 불릴 가치가 있을까요? 여성이 성매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의 구조가 여성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성매매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적 질서에서 비롯된 엄연한 폭력이고요. 현재는 성미총과 같은 여러 집결지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 폭력은 아직까지 사라져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매매 산업이 현대 시대에 와서 교묘하게 변화했는지 이하경 학생 발표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보이는 이 유리창이 과거의 선미촌 성매매 업체 형태입니다. 밖에서 안을 볼 수 있게 유리창 형태로 되어 있었고, 유리창 안에 여성들은 상품처럼 진열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노골적인 성매매 직결지는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전동동 부근은 원래 청량리 588이라 불리는 활발한 성매매촌이었는데요. 2016년부터 재개발이 진행되며 랜드마크 그리고 주상복합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많은 물음이 남아있습니다. 그 많은 성매매 업체의 여성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의 아픔은 온전히 치유되었을까요? 또 업주를 잃은 업주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성매매 직결지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성매매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매매는 일상으로 은밀하게 숨어들었는데요. 흔한 사례가 여기 헤드라인에 있는 오피스텔 성매매입니다. 올해 10월에도 전국 120개 오피스텔에 들려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을 데리고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29명이 적발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있었던 성매매 횟수만 1만 건 정도로 갑니다. 오피스텔은 단기간 계약이 가능하고 쉽게 단축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주로 업주가 온라인상으로 성매수자와 연락을 하고 알선을 해서 접선 장소를 알려주는 식이었습니다. 특히나 예전보다 온라인 어플, 웹 등을 이용해 철저히 운영되어 단속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크게 이슈가 되었던 디지털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이제야 밝혀졌습니다. 다들 올해 초에 알려진 N번방, 박사방 등의 사건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사건들은 디지털 성폭력이라 불리며 그게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곤 합니다. 가해자들을 안 바라보고 그들만의 자물쇠를 취급하고 이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말하는 것을 회피했죠. 그러나 이 또한 성매매와 마찬가지로 폭력을 가하고 매매하는 방식의 성범죄도 사회적 구조에 따른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매매는 세상이 바뀜에 따라 그 형태도 바꿔가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성매매는 장소가 사라졌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사회적 구조가 개인을 성매매에 밀어넣지 않을 때에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성매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막막해지는데요. 다시 성평등 전제로 돌아가서 전주는 어떻게 막막해 보이는 성매촌의 성매매를 끝내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평등 전주의 시작을 아시나요? 성미촌을 폐쇄하기 위해 전주시가 소봉동 예술촌 5호점이라는 별칭을 가졌던 건물에 성평등 전주라는 이름으로 매입했습니다. 2018년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풀어가는 정부의 공모에 선정되며 실제 불법 성매매로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착취했던 공간이 성평등 공인회장으로 살갑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의 현재와 과거의 모습은 어떨까요? PPT와 사진을 보시다시피 과거 성매매 직결지였던 전주 성미촌이 문화예술의 복합 공간으로 변신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여성인권지원센터는 성미촌 문제를 해결을 위해 성미촌 인근의 현장 상담소를 개설하여 현장 방문 상담, 구조 및 재활 지원 활동과 성미촌 폐쇄를 위해 정책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성미촌 폐공간을 매입하여 현재 기업 공간, 인권 공간이 있는 시티가든과 예술인들이 운영하는 서점도 만들었는데요. 이 중 물결 서사는 지난 인문학 여행 때 저희 숨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PPT와 여기 그 사진을 보시다시피 과거 폐 공간을 매입하여 현재 여기 있는 시티가든의 모습이고 여기 있는 물결 사사의 모습입니다. 또 성평등 플랫폼이 성평등 전주를 설립하기 위해
또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는 성매매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여성들을 위해 상담 프로그램, 생리비 지원금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치로 인해 성매매를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이 비치 불법적인 것임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등의 법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평등 전주의 노력에는 성미촌이라는 장소성과 역사성을 살리면서 함께 지역의 성평등 활동가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요소를 많이 담으려고 했습니다. 여성 착취의 공간을 여성 인권과 예술의 공간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였고 성미촌의 역사와 변화 과정, 장소성의 의미와 여성의 인권을 아카이브나 상설 기록관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성미촌의 기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과거 아카이브나 상설 기록관의 과거 모습이고 현재는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 순보 여기에 다녀오았고 거기에 방문해서 성미촌에 담긴 역사를 듣고 직접 사용되었던 물건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며 더 현실적으로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의 여성 인권이 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여성 인권 교육과 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성평등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성평등 전주는 성미촌의 역사, 공간 대명도 개국도 화색 장사, 성미촌 변화를 이끌어온 활동을 기록, 전시,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찾게 되는 공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으로 올해 30개 정도의 성평등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인 깔깔도 소모임 활동을 하는 모임 중 성평등 보리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성매매는 단순히 직업으로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닌 자신에게 온전하게 선택권을 얻는 하나의 구조적 폭력이라는 것. 또한 성매매촌이 사라지더라도 오피스텔 성매매, 디지털 성매매 등 여전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다녀온 성미촌의 변화로 성평등 전주의 사례까지 성매매 구조적 문제, 성매매촌의 양상, 그리고 해결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이러한 성매매의 이러한 구조적 폭력,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옮겨가는 성매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나아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 가능하도록 사회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문학 동아리 창작 집단 수행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발표는 한 번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에 대해 발표해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다룬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발표해주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